서울 강남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솟아오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팰리스 카운티의 아침은 여느 동네와는 사뭇 다른 공기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단지 앞 도로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세단들이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티끌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 로비 위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흐릅니다. 입주민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계급이 되는 곳, 바로 이곳 팰리스 카운티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견고한 성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성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은 다름 아닌 회색 미화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8배 박순덕 여사입니다. 순덕은 이른 새벽부터 단지 내 정원의 벤치를 닦고 늦가을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을 조용히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빛이 희끗희끗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망으로 틀어 올리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빗자루질은 거칠지 않고 오히려 정갈한 리듬마저 느껴졌죠. 지나가는 몇몇 입주민들이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도 순덕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아침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수많은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인 늙은 청소부. 하지만 순덕이 두르고 있는 이 소박한 앞치마 뒤에는 팰리스 카운티의 그 어떤 입주민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실 이 최고급 아파트를 설계하고 통째로 지어 올린 대한민국 시공 능력평가 1위 태건건설 오너 일가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인 서지윤이 바로 태건건설을 이끌고 있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이사였기 때문입니다. 지윤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 순덕을 친어머니, 그 이상으로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윤이 슬픔을 딛고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거대한 그룹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묵묵히 손주를 돌보며 버팀목이 되어준 순덕의 희생 덕분이었죠. 지윤은 시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호화롭게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팰리스 카운티의 꼭대기층 100평이 훌쩍 넘는 펜트하우스 역시 지윤이 순덕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 같은 건 생각지도 마시고 편히 쉬세요.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백화점 쇼핑도 하시고요. 돈 걱정은 평생 안 하시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윤은 매번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말했지만 평생을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 살아온 순덕에게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일상은 오히려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손주마저 훌쩍 커서 유학을 떠나고 나자 넓은 집에서 도우미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삶은 순덕의 몸을 쑤시게 만들었죠. 순덕은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느리 모르게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의 미화원으로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지윤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렸지만 내 힘으로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내 건강 비결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는 시어머니를 끝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윤은 순덕의 일터에 아주 조심스러운 사랑을 숨겨놓곤 했습니다. 오늘 순덕이 청소 카트 한 구석에 조중하게 놓아둔 낡은 보온병 안에는 지윤이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달인 귀한 산삼 배양근 차가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시장에서 파는 흔한 보온병 같았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물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약재였죠. 순덕은 잠시 허리를 펴고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며느리의 깊은 효심이 느껴져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따스했던 아침 공기는 로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구두, 굽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 제가 로비 화분 위치 저쪽으로 옮기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이 아파트 관리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팰리스 카운티의 부녀회장 최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 로고로 온몸을 도배한 채 나타났습니다. 큼지막한 로고가 박힌 원피스에 어깨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걸치고 있었죠. 미숙의 남편은 태건건설의 하청을 받아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최근 태건건설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남편의 사업이 제법 궤도에 오르자 미숙은 마치 자신이 재벌이라도 된 양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나무인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그저 자신이 낸 관리비로 부리는 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연신 손가락질을 해대며 나이 지긋한 경비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경비원은 쩔쩔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뿐이었죠. 그 오만하고 천박한 광경을 지켜보던 순덕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거늘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저리도 함부로 대하는 미숙의 태도가 못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애써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켜 며느리가 지은 이 아파트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숙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이어 낙엽을 쓸고 있던 순덕을 향해 꽂혔습니다. 미숙은 코를 찡그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손부채질을 해대며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청소를 할 거면 먼지가 안 날리게 살살 쓸어야지. 아침부터 사람 기분 상하게 먼지 구덩이를 만들고 난리예요. 내 옷에 먼지 앉으면 아줌마가 세탁비 물어줄 거예요. 이거 프랑스에서 방금 비행기 타고 온 신상이란 말이야. 미숙의 날 선 목소리에도 순덕은 묵묵히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자꾸 날리네요. 조심해서 쓸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드는 순간 미숙의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비열하고 조롱 섞인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미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순덕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순덕 아니니? 세상에, 너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어. 미숙의 입에서 나온 반말에 순덕 역시 잠시 당황한 듯 미숙의 얼굴을 찬찬히 응시했습니다. 짙은 화장과 세월의 흔적 탓에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기억의 편린이 맞춰졌습니다. 최미숙. 40년 전 같은 고향 동네에서 자랐던 동창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유독 허영심이 많고 남을 무시하기 좋아했던 미숙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순덕을 대놓고 괴롭히고 따돌렸던 주동자였죠. 오랜만이네, 미숙아. 여기서 다 보네. 순덕은 과거의 앙금은 모두 세월 속에 묻어둔 채 반가운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런 순덕의 여유로운 미소가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미숙은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갑기는 무슨, 급이 맞아야 반갑지. 어릴 때도 맨날 구멍난 양말만 신고 다니더니 늙어서도 꼴이 그게 뭐니? 남편은 일찍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자식 농사도 어지간히 망쳤나 보네. 늙은 애미가 이 추운 날 바닥이나 쓸고 다니게 놔두는 걸 보면. 안 그러니. 미숙의 날선 독설은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파려는 듯 잔인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먼저 떠난 남편과 자식까지 입에 올리는 미숙의 태도에 순덕은 잠시 빗자루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가진 자는 굳이 자신이 가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거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의 초라한 내면이 오히려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딨니? 내 몸 성에서 내 힘으로 돈 벌어 밥 먹고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넌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순덕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대답에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서 있는데도 구겨진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순덕에게 기세가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라는 완장을 찬 자신에게 감히 설교를 하려드는 순덕의 태도를 미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감히 부녀회장한테 훈계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 아파트 지은 태건건설이랑 독점 계약 맺는 대성자재 최 사장이야. 내 손가락 하나면 너 같은 늙은 청소부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미숙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며 걸음을 멈췄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태건건설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이라도 꿇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태건건설이라는 이름이 미숙의 입에서 나오자 순덕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 지훈의 회사 이름을 들먹이며 힘없는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미숙의 행태를 태건건설의 큰어른으로죠.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자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벼랑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팰리스 카운티의 로비에서 진짜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짜 권력을 쥔 자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미숙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대리석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자 바쁘게 출근길을 재촉하던 팰리스 카운티의 입주민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아파트의 로비는 순식간에 천박한 구경거리의 장으로 변해버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미숙의 턱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권력으로 착각한 미숙은 보란듯이 더 큰 목소리로 순덕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사치와 허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 낡은 유니폼을 입은 옛 동창을 짓밟는 일은 자신의 높아진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짜릿한 오락거리였으니까요. 아니, 이 아줌마가 도대체 사람 말을 뭘로 듣는 거야? 태건건설이랑 독점 계약 맺는 우리 남편 회사가 우스워.
내가 당장 관리소장 호출해서 당신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해줄까? 미숙은 삿대질을 해대며 한 걸음 더 순덕을 향해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흥에 겨워 날뛰던 미숙의 뾰족한 명품 구두. 앞코가 순덕이 로비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청소용 양동이를 보기 좋게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찰박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동이가 엎어지며 걸레를 빨기 위해 담아두었던 구정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흙먼지 섞인 탁한 물의 일부가 미숙의 구두 위로,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정판 명품 원피스 밑단으로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로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옷자락과 구두를 번갈아 보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짐승의 비명 같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 옷, 내 구두.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든 한정판이라고. 내깟 청소부년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굽 하나 못 사는 구두란 말이야. 미숙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양동이를 걷어찼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순덕에게 덮어씌우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순덕은 엎어진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물이 로비 한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아니보다 아파트의 청결을 먼저 걱정하며 황급히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행여나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며느리 지훈이 정성껏 지어 올린 이 아름다운 건물에 흠집이 날까봐 그녀는 맨손으로 젖은 대리석 바닥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닦아놓겠습니다. 사모님 구두도 제가 깨끗한 천으로 닦아드릴 테니 잠시만 진정하세요. 순덕은 허리에 차고 있던 깨끗한 마른 걸레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미숙의 구두 앞코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이 담긴 손길이었죠. 하지만 미숙에게 순덕의 그 헌신적인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감히 천한 청소부의 더러운 손이 자신의 귀한 명품에 닿으려 한다는 사실에 미숙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딜 만져.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이 순덕의 손을 힘껏 쳐낸 것도 모자라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가방으로 순덕의 어깨를 매몰차게 내리친 것입니다. 68, 적지 않은 나이의 순덕은 그 폭력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닦느라 무릎을 꿇고 있던 순덕의 옷자락이 차가운 구정물에 흠뻑 젖어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입주민들 사이에서 작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든 노인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미숙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건건설의 핵심 하청업체 사장 부인이라는 미숙의 타이틀, 그리고 평소 부녀회장으로서 단지 내의 온갖 이권에 개입하며 폐악질을 부려온 그녀의 뒤끝을 다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덕은 그 차갑고 화려한 로비, 바닥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채 한 마리 승냥이처럼 날뛰는 미숙의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 말로 해선 안 되는 인간들은 주제 파악을 시켜줘야지. 당장 그 더러운 입으로 내 구두에 묻은 흙물 핥아먹어. 안 그러면 너 오늘 살아서 이 아파트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우리 남편 시켜서 태건건설 사장한테 직접 전화 넣을 거야. 당장 너 같은 쓰레기 청소부 자르라고.
미숙의 입에서 며느리의 회사 이름이, 그것도 며느리를 향한 비열한 협박의 도구로 오르내리자 주저앉아 있던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수치심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강인한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며느리 지훈의 이름이 저토록 천박한 여자의 입에서 함부로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유니폼이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꼿꼿한 허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턱을 치켜들고 분노로 씩씩거리는 미숙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순덕의 은빛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한 미화원이었지만 그 순간 순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품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오히려 미숙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진정한 대기업의 오너일까, 그 정점에 서 있는 큰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카리스마였죠. 미숙아, 옷이 명품이면 뭐하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시궁창보다도 못한 것을. 내가 남편 회사 내세워서 협박하는 그 태권건설, 과연 그 회사가 너 같은 사람들의 갑질을 두고 볼 만큼 허술한 곳일 것 같니? 순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은 그 고요한 질책은 오히려 미숙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시작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궈낸 가문의 안주인 박순덕 여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멍청하고 눈치 없는 미숙은 순덕의 그 서늘한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늙은 청소부가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 되었죠. 미숙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순덕이 아침 내내 화장실을 닦던 더러운 물걸레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걸레를 순덕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천것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더러운 물걸레가 순덕의 어깨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덕의 하얀 뺨 위로 시커먼 구정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숙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요.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 누군지, 내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당장 태건건설 본사에 전화해서 이 늙은이 모가지를 어떻게 날려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미숙이 과장된 손짓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로비의 거대한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날카롭고 절도 있는 구두 굽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언제나 검은색 정장만을 고집하는 태건건설의 대표이사 서지훈이 비서진과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오늘 오전 최근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의 로비 관리 상태를 몰래 점검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더러운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시어머니 순덕의 위태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채인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미숙의 비열한 얼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양동이,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참담한 구정물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단숨에 파악한 지훈의 맑은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남편을 잃은 자신을 다독이며 평생을 희생해 온 태건건설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인 박순덕 여사가 감히 일개 하청업체 사장부인 따위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비서실장과 수행원들도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시어머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이미 그 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팰리스 카운티의 로비에는 이제 미숙이 쏘아올린 허영과 오만의 불씨가 거대한 재앙의 불길이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뽑아버린 미숙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팰리스 카운티의 광활한 로비는 일순간 거대한 무덤처럼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앙칼지게 허공을 찢어발기던 최미숙의 목소리도 입주민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죠.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오직 단 하나의 소리만이 서늘하게 로비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마치 사형을 선고하러 다가오는 사신처럼 일정하고도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재계 순위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태건건설의 대표이사 서지훈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구김도 없는 짙은 검은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 그리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과 비서진들까지.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지훈은 평소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경영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지금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전에 없던 기이한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이기도 했고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처절한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멈춘 곳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도 값비싼 미술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비 구석, 엎어진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한 늙은 미화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의 굽은 등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지훈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덕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밤낮 없이 땀 흘려 지훈의 빈자리를 채우고 어린 손주를 거두어 주신 분이었죠. 지훈이 태건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며 수많은 적들의 견제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타고 더러운 흙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멍청하고 눈치 없는 최미숙은 로비로 들어선 서지훈 대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회사인 대성자재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태건건설의 절대 권력자. 미숙의 집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남편이 액자까지 걸어두고 신처럼 모시는 바로 그 서지훈 대표가 제 발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숙은 이 상황이 자신의 드높은 위상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뻔뻔하게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부녀회장으로서 이 아파트의 질서를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모님인지 서지훈 대표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죠.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서지훈 대표님 아니십니까? 저 모르시겠어요. 이번에 태건건설이랑 독점 계약 진행하는 대성자재 최 사장, 제 남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 최미숙입니다. 아침부터 웬일로 누추한 곳까지 다 오시고. 미숙은 자신의 명품 원피스 자락을 우아하게 쥐고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지훈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까까지 노인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리던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천박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지훈이 당연히 자신을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양을 떨며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의 발걸음은 미숙의 앞에서 단 1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마치 길가에 구르는 지저분한 돌멩이를 지나치듯 철저하게 미숙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숙이 내민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억지 웃음이 얼굴 위에서 어색하게 굳어버렸죠. 당황한 미숙이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훈을 호위하던 경호원 중 한 명이 거대한 장벽처럼 미숙의 앞을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감히 다가오지 말라는 무건의 경고에 미숙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훈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춘 곳은 더러운 물바다가 되어버린 로비 바닥 순덕의 앞이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던 지훈의 무릎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실크 정장 바지가 시커먼 구정물에 흠뻑 젖어 들어갔지만 지훈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바닥에 엎드린 순덕의 굽은 어깨를 떨리는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지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훈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눈부시게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순덕의 얼굴과 머리칼에 묻은 더러운 얼룩들을 자신의 얼굴을 닦듯 조심스럽고 애처롭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이 험한 꼴을 겪게 만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대기업 대표인 며느리의 체면에 먹칠을 할까? 두려웠던 순덕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지훈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가, 여긴 웬일이니? 옷 다 버린다. 더러우니까 빨리 비켜서라. 내 금방 치울 테니까 사람들 보는데 이러지 말고 어서 내일 보러 가거라. 순덕의 그 헌신적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지훈의 가슴에 천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면서도 오직 며느리의 앞길만을 걱정하는 바보같이 착한 시어머니. 지훈은 순덕의 거칠고 찬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부여잡으며 다짐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제 하늘이, 제 세상의 전부가 짓밟혔는데 제가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제가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로비 안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건건설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서지훈 대표가 한낱 아파트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단연 최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떡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빈약한 뇌 용량으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서 대표님. 지금 저 청소부한테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저 늙은이가 누군 줄 알고. 저거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서 밥 굶던 박순덕입니다. 혹시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미숙은 현실을 부정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뺨을 때리려 했던 늙은 동창생이 남편.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서지훈 대표의 시어머니일 리가 없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었죠. 그 지독한 현실 부정은 미숙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미숙의 그 앵무새 같은 비명에 마침내 지훈이 순덕의 얼굴을 닦아주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사냥감을 향해 서서히 몸을 고추 세우는 것과 같이 묵직하고 서늘했습니다. 구정물에 젖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기와 살기는 로비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숙의 덜덜 떨리는 눈동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지훈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저 남극의 심해처럼 차갑고 깊은 목소리로 앉아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착각이라.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시어머니를 착각할 만큼 내가 한가해 보이십니까? 지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한기에 미숙은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화려하게 치장한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지훈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미숙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또각. 지훈의 구두굽 소리가 미숙의 심장을 지식이듯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의 눈앞에 다가선 지훈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을 담아 미숙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대성자재 최 사장의 사모님, 그리고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 방금 당신 입으로 아주 똑똑히 말했죠. 내 어머니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해주겠다고. 태건건설 본사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고. 네. 그게 아닙니다. 서 대표님. 제가 오해를. 저 청소부가 먼저 제 명품 구두에 물을 엎질러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미숙은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숙의 구차한 변명을 자르듯 그녀를 향해 서늘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명품? 당신이 걸친 그 껍데기가 명품이면 그 옷을 입고 내뱉는 당신의 그 천박한 행동도 명품이 됩니까? 진짜 명품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가질 수 없는 품격입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훈은 미숙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뒤에 숨죽이고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분노를 넘어 거대 기업의 오너로서 내리는 준엄하고도 무자비한 심판관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실장, 똑똑히 들어. 네, 대표님.
비서실장이 바짝 군기가 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는 미숙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성자재와 논의 중이던 모든 독점 계약 체결을 전면 무효화해 진행 중인 서류는 당장 파기하고 기존에 납품받던 자재 라인도 오늘자로 전부 타업체로 교체합니다. 서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 무효라니요. 우리 남편이 이 계약에 목숨을 걸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미숙이 사색이 되어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을 뚫고 지훈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건장한 체구의 경호원들에게 속절없이 밀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지훈의 잔인하고도 통쾌한 선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태권건설 감사팀, 법무팀 총동원해서 팰리스 카운티 부녀회 장부 샅샅이 뒤져 저 여자가 부녀회장 직권 남용해서 빼돌린 관리비, 시공사 상대로 협박해서 뜯어낸 리베이트, 10원짜리 하나까지 찾아내서 오늘 중으로 경찰에 횡령과 배임, 가리고 협박죄로 형사고소해.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미숙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까불었던 남편의 회사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부녀회장이라는 완장 뒤에 숨어 더러운 돈을 탐했던 자신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져 감옥에 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을 싹싹 빌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덕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그 더러운 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우는 바닥에서 발악하는 미숙을 뒤로 한 채 다시 순덕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순덕을 부축하여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구정물에 젖은 순덕의 어깨에 따뜻하게 걸쳐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이런 더러운 곳에 어머니를 더 이상 모셔둘 수 없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순덕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의 든든한 호의 속에 로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건건설의 대표이사와 그녀의 그림자 같은 수행원들이 순덕의 뒤를 완벽하게 감싸며 걸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태우가 행차하는 것과 같은 숭고하고도 압도적인 위엄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일제히 길을 터주었고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행렬의 뒤편 차갑고 더러운 대리석 바닥에는 오직 최미숙 한 사람만이 처절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명품 원피스, 흙물에 얼룩진 가방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주위로 사람들의 싸늘한 조소와 경멸, 어린 시선만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녀의 알량한 권력과 허영심이 진짜 거대한 힘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팰리스 카운티의 로비를 뒤로하고 서지훈 대표의 최고급 세단은 물 흐르듯 미끄러져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와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는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덮고 있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연신 주무르며 애끓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대기업 대표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여리고
헌신적인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좀 더 일찍 살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목숨을 걸고 다시는 이런 험한 꼴 안 당하시게 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오히려 며느리의 젖은 바짓단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행여나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며느리의 체면이 깎였을까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가. 그저 내 발로 찾아간 일터에서 생긴 작은 소란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 나서서 화를 내면 그쪽 사람들도 곤란해질 텐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는 말거라. 원한을 맺고 살아서 좋을 게 무엇냐. 평생을 참고 용서하며 살아온 순덕의 자애로운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따뜻한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량한 사람의 관용을 등쳐먹고 약자를 짓밟으며 기생하는 최미숙 같은 인간들에게는 자비라는 단어조차 사치라는 것을 혹독한 기업 생태계에서 뼈저리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순덕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이미 피바람이 몰아칠 무자비한 심판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넓은 품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더러운 피는 제 손에 묻히겠습니다. 지훈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건건설의 거대한 조직력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팰리스 카운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검은 정장을 입은 태건건설의 감사팀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관리소장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얼음장 같은 표정의 변호사들은 법원으로부터 긴급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회계, 장부 열람 요구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부녀회장 최미숙 씨와 관련된 모든 회계 장부와 지출 결의서 그리고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내역을 전면 압수합니다. 단 한 장의 서류라도 파기되거나 은닉될 경우 관리소장님 역시 횡령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선고에 관리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금고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팀 요원들이 달라붙어 먼지 쌓인 장부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미숙이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온몸을 휘감고 다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들, 그리고 최고급 외제차의 할부금이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리비에서 교묘하게 세탁되어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단지 내 조경 공사와 도색 작업을 진행하며 하청업체들을 협박해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까지 그야말로 까도 끝이 없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을 하인 취급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그녀의 권력은 결국 남의 돈을 훔쳐 쌓아 올린 썩은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 골프장에서는 최미숙의 남편이자 대성자재의 사장인 최동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건건설과의 초대형 독점 계약이 사실상 성사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 거드름을 피우는 중이었죠. 최고급 양주가 담긴 잔을 높이 치켜들며 최 사장은 자신의 아내 자랑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사업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안에서 안 사람이 얼마나 내조를 잘하느냐가 관건이지. 우리 마누라가 그 비싼 팰리스 카운티 부녀회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태건건설 쪽에서도 우리 대성자재를 믿고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번 계약만 도장 찍으면 우리 마누라 벤츠부터 최고급형으로 싹 바꿔줄 참이야. 여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일어서는 법이거든. 최 사장이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샷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숨 넘어갈 듯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에 남아있던 자금 담당 전무였습니다. 최 사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무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태건건설 본사에서 팩스가 날아왔는데 오늘부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 진행을 전면 백지화한답니다. 기존에 납품하던 자재들도 전부 반품 처리하고 위약금 소송까지 걸겠다고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실무진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내가 직접 본사 영업본부장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려. 최 사장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건건설 영업본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지기를 수차례. 간신히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온 본부장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보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최 사장님,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댁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정녕 모르고 이러시는 겁니까? 감히 저희 서지훈 대표님의 시어머니 태건건설의 큰어르신을 길바닥에 꿇어앉히고 모욕을 주셨더군요. 대표님께서 직접 사장님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실 준비나 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뚜벅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최 사장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 큰어르신, 모욕. 단어의 파편들이 최 사장의 머릿속을 맴돌다 이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영혼까지 팔아치우며 매달렸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내조의 여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 최미숙이 감히 하늘 같은 원청 회사의 로열 패밀리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최 사장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푸른 잔디밭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태건건설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금융권에 벌써 퍼진 모양인지 지점장은 대성자재에 빌려준 수십억 원의 기업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사장의 자택인 팰리스 카운티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으아, 이 미친 여편네가 기어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최 사장은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헐떡거렸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골프장 카트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뛰어가 자신의 차를 몰고 집을 향해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옥 같았던 로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최미숙은 펜트하우스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다 찢어지고 구정물에 절어버린 한정판 원피스는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공들여 올린 머리와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범벅이 되어 마녀처럼 기괴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 늙은이가 어떻게 그 대단한 태건건설 사모님이냐고. 우리 남편이 알면 날 죽일 텐데. 어떻게든 막아야 해. 내가 싹싹 빌면 그래도 옛날 동창인데 한 번은 봐주지 않겠어.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알량한 동창이라는 핑계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수건으로 구두를 문지르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최 사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의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내가 사실은 오늘 미숙이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최 사장의 커다란 손이 허공을 가르며 미숙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미숙의 몸이 거실 소파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떠받들고 살았던 최 사장이었기에 미숙은 찢어지는 입술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여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여편네야.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내 인생을, 내 30년 피땀 흘린 회사를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 줄이나 알아. 태건건설 오너 일가라고. 당장 내일 우리 회사 부도나고 이 집도 은행에 다 넘어가게 생겼어. 최 사장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수백만 원짜리 수입 도자기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파편들 사이로 미숙이 숭배해 마지 않던 가짜 명품 같은 허영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게. 나 부녀회장이잖아. 내가 입주민들 모아서 사과문이라도 쓸게. 미숙이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최 사장은 구역질이 난다는 듯 그녀를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부녀회장, 퍽이나 대단한 벼슬 나셨네. 경찰서에서 연락 못 받았어. 내가 빼돌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장부 다 걸려서 당장 내일 구속수사 들어간대. 넌 이제 끝났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최 사장의 모진 저주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낄낄거리던 그 오만한 입술에서는 이제 살려달라는 비참한 애원만이 터져 나올 뿐이었죠. 그녀가 신처럼 떠받들던 남편은 등을 돌렸고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부녀회장의 완장은 차가운 수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영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진짜 권력이 내리는 심판은 자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도 짜릿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최 사장의 광기 어린 포효와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둔탁한 파열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최미숙의 짐승 같은 오열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거대한 그늘 아래서 사치와 허영이라는 마약에 취해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 닥쳐온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옥 그 자체였죠. 그녀가 그토록 숭배하고 자랑하던 한정판 명품 원피스는 이미 구정물과 눈물에 절어 넝마주의처럼 변해버렸고 화려하게 빛나던 거실의 샹들리에 조명조차 이제는 그녀의 죄를 낱낱이
비추는 심판의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널브러진 도자기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내가 팰리스 카운티 부녀회장인데 내가 어떻게 감옥을 가. 그 늙은 청소부년이 감히 나를 고소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녀의 앵무새 같은 절규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의 톱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의 도어록이 신경질적인 경고음을 울리며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앞장선 사내는 태권건설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였고 그 뒤로는 감사팀 요원들이 빈틈없는 대형을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미숙이 놀란 토끼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수석 변호사는 일말의 자비도 없는 냉혹한 표정으로 그녀의 코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최미숙 씨, 태건건설 법무팀입니다. 귀하를 팰리스 카운티 부녀회장 직권 남용에 의한 공금 횡령, 배임, 하청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및 협박, 그리고 박순덕 여사에 대한 특수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댁에 있는 모든 최미숙 씨 명의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뭐 가압류, 압수수색? 당신들 미쳤어.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감히. 우리 남편이 대성자재 사장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미숙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변호사의 팔을 핥히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변호사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건장한 체구의 감사팀, 요원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미숙의 앞을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감히 법의 심판을 방해하려 드는 그녀의 행태는 오히려 요원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죠. 수석 변호사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미숙을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씹어뱉듯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최 사장님께서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 접수하러 가셨습니다. 대성자재는 오늘 자로 부도 처리되었고 사장님께서는 횡령 공범으로 곧 지명수배될 예정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건 오직 차가운 감옥 바닥뿐입니다. 어리석은 갑질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선고는 마치 미숙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부도, 이혼 통보, 그리고 자신의 구속. 삼중고의 절망이 미숙의 머릿속을 하얗게 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팀 요원들이 압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가방 진열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안 돼. 내 명품 가방들. 이거 다 프랑스에서 온 거야. 내깟 놈들이 감히 어딜 만져. 미숙은 요원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허영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에르메스, 샤넬 가방 위로 무자비하게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순간 미숙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겨왔던 그 명품 가방들이 실상은 남의 돈을 훔쳐 쌓아 올린 추악한 범죄의 증거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고 있을 때 거실 한구석에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 속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무릎이 다 찢어진 걸레 같은 옷, 구정물과 눈물에 범벅이 된 마녀 같은 얼굴.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 그녀가 국밥집 청소부 순덕을 무시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오만한 부녀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그토록 경멸하고 천대하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추악한 늙은 애미의 모습이 바로 거울 속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그 기괴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거리며 웃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가 지르는 마지막 광기이자 스스로가 일궈온 허영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허망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파멸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최미숙의 펜트하우스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산다는 서울. 한남동의 서지훈 대표 자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편백나무로 마감된 넓고 아늑한 욕실 안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맴돌았고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죠. 지우는 오늘 아침 팰리스 카운티 로비에서 모욕을 당하고 오물을 뒤집었었던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콧대 높은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직함도 그 화려한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효심 하나만으로 직접 순덕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편백나무 욕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지우는 거칠고 굳은 살이 베인 순덕의 두 발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정성껏 문질러 씻겨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흉터가 남은 그 발을 내려다보며 지훈의 눈시울은 다시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차갑고 거친 바닥에 어머니를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 같은 험한 꼴은 다신 겪지 않으시게 제가 온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며느리 곁에서 평안하게만 지내주십시오. 지훈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죄송함과 뼈저린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발을 어루만질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뻗어 지훈의 젖은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아가, 울지 말거라. 내가 이 늙은 애미를 위해 흘려주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값진 명품이란다.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나는 오늘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른단다. 두 여인의 눈물이 따뜻한 목조 욕실 안에서 소리 없이 섞여 흘렀습니다. 목욕을 마친 순덕을 위해 지훈이 준비한 옷은 최미숙이 온몸에 칭칭 감고 다니던 요란하고 천박한 로고 투성이의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최고급 캐시미어와 실크만을 사용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낸 상표 하나 없이도 그 우아한 기품이 흘러넘치는 최고급 맞춤복이었죠. 부드러운 상아빛 니트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은빛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순덕의 모습은 아침에 그 초라했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태권건설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아우라를 지닌 대부인의 완벽한 탄생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 처리를 마치고 돌아온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덕을 향해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지훈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미숙 일가의 파멸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대성자재와의 모든 계약은 영구 파기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어음 결제를 막지 못한 대성자재는
불과 2시간 전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동철 사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밀항을 시도하려다 인천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현재 구속수감 중입니다. 또한 최미숙이 횡령한 팰리스 카운티 부녀의 공금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을 짓밟는 데 사용한 자들의 말로는 철저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법과 돈이라는 가장 냉혹한 무기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최미숙,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포장한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자신 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참담한 고독 말입니다. 그 시각 지훈의 예언처럼 최미숙은 뼛속까지 시린 겨울의 초입, 서울 강남의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 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그녀의 수중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이혼 소장만이 그녀의 찢어진 명품 가방 속에 흉터처럼 쑤셔 박혀 있었죠. 아침에 순덕의 구정물을 뒤집어 썼던 그 한정판. 원피스는 이제 흙먼지와 얼룩으로 더러워져 거리의 노숙자가 입은 누더기보다 못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미숙은 오들오들 떨며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자신이 부녀회장 시절 하늘처럼 떠받들던 팰리스 카운티에 잘나가는 사모님 패거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 동생하며 최고급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애프터눈 티를 마시던 사이였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 당장이라도 외제차를 끌고 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은 미숙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레를 씹은 듯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최미숙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당신 부녀회장 자리 이용해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 횡령했다는 거 단톡방에 다 퍼졌어. 태건건설 회장님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경찰 수배까지 떨어졌다며. 당장 연락 끊어. 당신이랑 엮여서 우리 병원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시는 내 번호로 전화하지 마. 뚜뚜뚜. 무자비하게 끊어진 전화통을 붙잡고 미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창들과 모임 지인들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이거나 수신 차단이거나 혹은 쌍욕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미숙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꼬리를 흔들며 아부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몰락하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허영과 돈으로 맺어진 인연의 끝은 이토록 얄팍하고 추악한 법입니다.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미숙은 결국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버린 채 예전 부녀의 총무를 맡았던 지인의 고급 부티크 매장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난로를 쬐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영희 엄마 나야. 나 미숙이. 나 오늘 밤만, 아니 1시간만 들어가서 몸 좀 녹이게 해줘. 나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유리창 안쪽의 여자들은 기겁을 하며 미숙을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직원을 시켜 셔터를 매몰차게 내려버렸죠. 굳게 닫힌 차가운 철제 셔터 앞에 주저앉은 미숙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순덕은 며느리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진짜 명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했던 미숙의 곁에는 이제 단 한 사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미숙의 곁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이 강남 바닥을 자신의 런웨이처럼 걷던 거만한 부녀회장. 최미숙은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명품 원피스 자락을 부여잡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처절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오만과 갑질의 대가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보다 더 차갑고 지독한 절대 고독이라는 이름의 형벌로 그녀의 남은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초겨울의 칼바람이 서울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잔인하게 휘젓고 다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의 뒷골목,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두는 으슥하고 냄새나는 전봇대 아래에 한 여자가 버려진 종이 상자를 주워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뗏물 흐르는 얼굴, 며칠을 굶었는지 푹 패인 볼, 그리고 찬 바닥에 긁혀 피딱지가 엉겨붙은 맨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팰리스 카운티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을 호령하던 부녀회장 최미숙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말로였습니다. 가압류가 떨어지고 남편마저 구속되자 경찰의 횡령. 수사망을 피해 무작정 거리로 도망쳐 나온 미숙은 그야말로 시궁창 쥐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나온 찢어진 한정판 명품 가방 안에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먹다 남은 빵, 쪼가리와 찬바람을 막아줄 낡은 신문지 몇 장이 전부였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경찰에 잡힐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그녀의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최미숙인데, 나 팰리스 카운티 부녀회장이야. 우리 집 장식장에 금송아지가 몇 마린데, 이깟 추위, 우리 남편이 금방 변호사 사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 내가 누군데. 지독한 현실 부정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파먹으며 버티려 했지만 텅 빈 위장이 쥐어짜듯 쓰려오는 끔찍한 굶주림 앞에서는 그 알량한 허영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세워진 전자제품 대리점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 익숙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전 부녀회장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그녀의 남편 역시 어음 사기 및 횡령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화면 가득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 하게 뜨자 미숙은 짐승처럼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 그것이 바로 현재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볼까봐 미숙은 덜덜 떨며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푹 덮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먹고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어둠 속을 기어다녀야 하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짐승처럼 떠돌던 미숙의 코끝에 어디선가 구수하고 따뜻한 고기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녀의 위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냄새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긴 미숙이 당도한 곳은 강남역 인근의 커다란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노숙자와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국밥을 배급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태건건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무료 급식 행사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아래에서 태건건설의 임직원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자를 든 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지훈 대표와 그녀의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였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팰리스 카운티 로비에서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위에 소박한 앞치마를 둘렀을 뿐인데도 그녀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품과 따뜻한 아우라는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국밥을 받아드는 어르신들마다 순덕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어린 감사를 표했고 순덕은 몸을 한껏 낮추어 그들의 차가운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며 화답했습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찬데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기가 모자라면 언제든 더 오세요. 저희 며느리가 아주 푹 고아낸 진국이니까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허리 좀 펴고 하세요. 제가 국자 넘겨받을 테니 잠깐 난로 곁에서 쉬고 계십시오. 옆에서 부지런히 식판을 나르던 지훈이 행여나 시어머니가 무리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다가왔습니다. 태건건설의 차가운 얼음 여왕 서지훈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되어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진짜 명품 인생이란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저렇게 남에게 베푸는 온기 속에서 저절로 빛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그 따뜻한 풍경을 광장 구석에서 훔쳐보고 있던 미숙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절망과 비참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조롱했던 늙은 동창생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의 큰어른이 되어 빛나고 있는데 자신은 그 빛나는 무대 아래에서 음식 냄새에 침을 흘리며 구걸을 해야 하는 거짓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사골. 국물의 유혹은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결국 미숙은 낡은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아 반쯤 가린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배식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제발 순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그저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도망칠 수 있기를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줄이 줄어들 때마다 미숙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미숙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떼국물이 흐르는 두 손으로 빈 식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순덕의 자애로운 목소리와 함께 큼지막한 고기가 듬뿍 담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미숙의 식판 위에 놓였습니다. 순간 미숙은 차오르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숟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찰나 순덕의 시선이 미숙의 깡마른 손목에 멈췄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그 손목에는 미숙이 과거 부녀회장 시절 죽어도 빼지 않겠다며 자랑하던 남편이 사주었다던 다이아몬드 팔찌가 위태롭게 매달려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돈이 없어 팔려 해도 도망자 신세라 전당포조차 가지 못해 남겨둔 허영의 마지막 잔해였습니다. 순덕의 국자질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순덕은 식판 뒤로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더러운 스카프 너머로 공포와 수치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익숙한 두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미숙아, 최미숙, 너 맞니? 순덕의 차분하고도 묵직한 부름에 미숙의 몸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식판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내 와장창 소리를 내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엎어지며 미숙의 찢어진 명품 구두 위로 왈칵 쏟아졌죠. 불과 며칠 전 팰리스 카운티 로비에서 순덕의 구정물, 양동이를 걷어찼던 바로 그 상황이 완벽하게 뒤바뀐 입장이 되어 재현된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맨발에 튀었지만 미숙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이 순덕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박살나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미숙은 도망치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며칠을 굶은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이 놀라 다가오려 했지만 순덕은 조용히 손을 들어 지훈을 제지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미숙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순덕의 눈빛에는 통쾌함이나 조롱 따위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가짜 껍데기에 갇혀 스스로를 망쳐버린 옛 동창을 바라보는 한없이 무겁고 서글픈 연민만이 가득했죠. 그것이 미숙에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권력과 명품이 결국 너를 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끌고 왔구나. 겉을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한들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결국 이렇게 악취. 나는 쓰레기만 남게 되는 것을 어찌 그리 몰랐니? 아니야. 순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나 밥 한 숟갈만 먹게 해줘. 나 3일을 굶었어. 얼어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살려줘. 미숙은 마침내 바닥에 엎드려 순덕의 코트 자락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았던 그녀가 가장 멸시했던 친구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밥을 동량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코트 자락을 쥔 미숙의 더러운 손을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게 단호히 떼어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온정은 방금 내가 쏟아버린 그 국밥 한 그릇이 마지막이다.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용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법의 심판을 받고 내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내가 평생 갚으며 살아야지.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다. 순덕의 단호한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광장 저편에서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수배 전단지에 찍힌 미숙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차가 급정거하는 마찰음이 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뛰어와 바닥에 엎드린 미숙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최미숙 씨, 횡령 및 배임,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과 함께 미숙의 앙상한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다이아몬드 팔찌가 덜그럭거리며 수갑과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발버둥을 치며 순덕을 향해 살려달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한 겨울바람에 흩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찹니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시죠. 지훈이 다가와 순덕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순덕은 경찰차 뒷좌석에 짐승처럼 짐짝처럼 처박히는 미숙의 마지막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뒤 미련 없이 뒤를 돌아 따뜻한 국소치 끓고 있는 자신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귀한 삶이 무엇인지, 사람의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짜 권력의 최후가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히는지를 증명해낸 통쾌하고도 완벽한 사이다 복수국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이었지만 순덕과 지훈의 곁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국밥의 김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느덧 시린 계절의 끝을 알리는 봄 기운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허영을 씻어내듯 내리던 겨울비가 멈추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어느 맑은 날. 하지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여자 교도소의 높고 삭막한 담장 안에는 결코 오지 않을 영원한 겨울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비좁고 서늘한 수감실 한때 강남 바닥을 호령하며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부녀회장. 최미숙은 색이 바랜 칙칙한 청록색 수의를 입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박힌 죄수 번호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담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올리고 프랑스제 최고급 화장품을 발라대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하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죠. 제대로 감지 못해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듬성듬성 드러난 하얀 새치와 고된 교도소, 노역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진 두 손. 그것이 오만과 갑질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최미숙이 받아든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였습니다. 어이, 2305번. 너 사회에서 뭐 대단한 아파트 부녀회장님이었다며. 입주민들 돈 쌈짓돈처럼 빼돌려서 명품 처바르고 다녔다더니 꼴이 그게 뭐냐? 여기서는 내가 제일 밑바닥이야. 빨리 가서 화장실 변기나 닦아. 눈에 거슬리게 얼쩡거리지 말고.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수감자가 툭 던진 모포에 머리를 맞은 미숙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린 채 서둘러 화장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팰리스 카운티 로비에서 미화원들에게 먼지가 날린다며 소리를 빽빽 질러대던 그녀가 이제는 맨손으로 교도소, 화장실 변기에 찌든 때를 벗겨내며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세미를 문지르며 미숙의 두 뺨 위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순덕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나 좀 꺼내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아무리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아도 굳게 닫힌 철창문 밖으로는 그녀의 울음소리조차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최 사장 역시 어음 사기와 횡령으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만이 미숙의 남은 생을 완벽한 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그 수많은 동창들과 아파트, 사모님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녀를 면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배 식구로 들어온 차갑게 식은 꽁보리밥과 소금국을 내려다볼 때마다 미숙은 뼈를 깎는 듯한 굶주림 속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박순덕의 그 따뜻한 사골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서 엎어버렸던 그 은혜로운 국밥 한 그릇이 그녀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가 된 후였죠. 돈과 허영으로 포장한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지독한 고독과 후회라는 이름의 끔찍한 지옥만이 평생토록 그녀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반면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딛고 일어선 박순덕. 여사와 서지훈 대표의 삶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눈부신 봄날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거실에는 화사하게 피어난 풀이 지어 꽃향기가 가득했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살랑이며 들어오고 있었죠. 지우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의 결제. 도장을 찍던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손길은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를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내는데 온전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 다 되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도미찜이랑 전복 미역국 끓였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낭낭한 목소리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순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니트, 카디건을 걸친 순덕의 모습은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살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순덕은 지훈의 적극적인 권유로 태건건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태건 실버 희망 재단의 명예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땀 흘려 일해본 그녀였기에 누구보다도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아파트 미화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순덕은 제2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또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을 했구나. 냄새만 맡아도 벌써 배가 부르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순덕이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자 지훈 역시 시어머니의 손등에 가볍게 얼굴을 비비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라를 구하신 게 아니라 제 세상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죠. 어머니께서 제 곁에 이렇게 든든하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국 식기 전에 어서 한술 뜨세요.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위에 도미살을 발라 시어머니의 숟가락에 얹어주는 지훈의 손길에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순덕 역시 며느리가 밤새 고아낸 맑은 미역국을 한 모금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아가, 내가 며칠 전에 재단 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옷을 걸치고 다녀도 결국 하루 새끼 먹고 등을 뉘고 자는 건 매한가지인데 말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을 짓밟고 뻐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짓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렇게 너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어 먹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호사스럽고 귀한 명품 같구나. 순덕의 그 잔잔하고 깊은 가르침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 지우는 순덕의 그런 올곧은 성품을 거울 삼아 태건건설을 더욱 투명하고 따뜻한 기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진짜 명품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품격이니까요.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품격,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손주에게까지 잘 물려주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정겨운 식탁 위로 황금빛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거짓과 허영, 질투와 갑질의 잔해는 완벽하게 청소되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된 가족의 온기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과 권력의 무게로 사람의 급을 나누려 든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선량한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변고, 불변의 진리를 두 사람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비천한 청소부로 위장했던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복수의 칼춤을 추었던 재벌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진심으로 웃어줄 진짜 명품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가슴 따뜻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명품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새롭고 재미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